안녕하세요. 오해 책방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 만년의 학문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주역입니다. 근데 주역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도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 책이 있습니다. 마흔에 시작하는 30일 주역의 저자 이지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전공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하셨고 예. 미학을 공부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예. 무슨 여기에서 좀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경영학과 미학이. 제가 왜 그랬는지 미학이라는 거를 아주 막연하게 네. 아름다움이 뭘까 그런 거를 궁금해가지고 네. 이제 미학이라는 게 사실 이제 철학과에 맞습니다. 속해 있는데 맞아요. 미학을 부전공을 해서 경영학만큼은 아니지만 미학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 책을 읽고 예. 작가님을 뵈면 처음에 악수부터 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제 지역 공부를 좀 해봐야지. 네. 이런 생각으로 지역책을 한두 권 샀는데 대부분 서문 넘기고 1장부터 이제 읽다가 그렇죠.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네. 어려우시죠.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주역 공부 앞으로 할 수 있겠구나. 괴를 64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괴사의 내용을 네.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아이고, 첫 책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저랑 똑같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주역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걸까요? 일단 주역을 해설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독자들한테 친근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독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주 정확히 엄밀하게 말해서 주역을 해설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주역책을 딱 처음에 펴면 네. 저 옛날에 중국의 사망 오제 시절 얘기가 나오고 이게 아주 추상적으로 생긴 이상한 기호들이 나오고 책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상수, 그다음에 의리,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벌써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상수라는 거는 저도 이제 전통적인 설명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상수의 상은 형상이고 수는 숫자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숫자를 가지고 점을 치겠다는 그런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의리라는 거는 공자로 대표되는 예전 유학자들의 그런 뭐 저희 그 어렸을 때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의예지 이런 식의 유학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책이라고 주역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얘기들을 상수, 의리, 뭐 그러게요. 사망오제, 뭐 갑골문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거기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역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PD께서 이제 책을 조금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그 책 내용을 보시면 저의 접근 방법은 사실은 많이 다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제가 책에다가 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 만들어진 게 한 3,000년 전부터 한 2,000년 전. 그러니까 3,000년 전이면 뭐 은주, 중국에서 은주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2,000년 전이면 기원 전후인 거죠. 그럼 이제 중국에 한 나라가 있던 시기인데 그 시기 한 1,000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진 그 텍스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시기에 서양에서는 지금처럼 유럽은 아니지만 지중해 근처에 자, 지중해 서양 문명을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그렇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헤브라이즘이 있고, 그다음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철학,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이루어진 사유들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거는 일단 헬레니즘을 제외해 놓으면 방금 말씀하신 헤브라이즘에서 거기서 나온 텍스트는 성경인 거죠, 성경. 그렇죠. 성경. 성경도 이렇게 그걸 문헌학적으로 보면 주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약, 모세오경 이런 게 시작된 게 3,000년 전 정도 될 테고 신약 중에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예를 들면 기원 후에 한 30년 정도 된다고 치면 뭐 33세, 30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울 서신이 나온 게 기원 후에 한 50년.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들이
100년 정도 어. 그렇게 기원 후 100년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역시 1000년, 1100년 이런 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이쪽 동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자라고 하는 거는 상형 문자죠. 그림하고 뜻하고가 얽혀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그림하고 텍스트가 얽혀 있는 맞아요. 이게 뗄 수가 없게 얽혀 있는 거고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어허.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로고스, 하는 네. 말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만들어진 텍스트죠. 그렇죠. 네. 네. 주역이라는 것도 정확히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주역은 한자처럼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네. 결합이 되어 있는,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PD가 그렇죠. 이거 보셨지만 네. 책을 보셨지만 거기는 64개의 네. 기호가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네, 기호가 등장하고 네. 거기에 긴밀하게 얽힌 상태로 텍스트들이 맞아요. 등장하는 거죠. 네네네. 64궤라고 있는데 그건 64개 기호입니다. 이게 기호인데 기호 하나에 딸리는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궤 하나를 6개의 막대가 이루고 있는데 막대 하나하나에 텍스트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사망오제나 상수의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로고스,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이 있었다면 네. 반대편의 중국에서는 네. 이미지와 텍스트가 교묘하게 얽혀 들어가 있는 경전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지금 요즘 시각으로, 요즘 글로벌한 시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주 쉽진 않은데,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주역을 예전에 주간지에 주역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설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런 표현을 썼어요. 책에도 나오는데, 네. 주역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늦가을 설악산처럼 중중 첩첩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대강 네, 어떤 네. 표현인지 아실 거예요. 주역과 성경 그걸 양대 큰 문명의 차원에서 그 맥락에서 위치는 저희가 이제 잡았는데 네. 그러면 그 중중첩첩한 그 안으로 어떻게 침투해 들어갈 건지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네. 전통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와 의리, 점과 그 다음에 의리 네. 어떻게 하면 그 성실하게 잘 살 거냐면 이런 네, 네, 네. 이렇게 접근할 거냐. 제가 택한 건 네. 상수와 의리가 아니라 운명과 불안입니다. 네. 운명과 불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주역에 대해서 주역이라는 텍스트를 해체하는 거, 해설이라는 건 바로 해체하는 거니까 네. 해체하려는 의도는 똑같은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점과 의리로 접근할 생각을 저는 버리고 대신에 네. 운명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불안이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역에 대해서 네. 주역 공부를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거는 운명하고 불안이라는 게 현대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네. 두 가지 키워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공부할 수 있겠구나, 주역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로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들어주시는 여러 가지 예시라든가 네. 에피소드가 네. 일상에서 저희들이 늘 겪는 이야기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제가 저 역시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의 삶의 행로, 운명은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역에 대한 해설서이기도 하지만 제 삶을 주역에 투영시킨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뭐 에세이를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주역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네. 쉽게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0일 주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읽을 수 있는 분량만큼을 나눠주셨는데 네. 특이한 게요. 네. 저 참 신기한 경험인데 다른 책을 막 읽다가도 네. 또 다른 일을 막 하다가도 작가님 여기서 들어주셨던 예시라든가 또 그에 대한 설명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또 연결이 되고 자꾸 사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작가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짚히는 게 있긴 해요. 네. 그 책 읽으시면서 주역이 아닌 여러 시대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그때 이렇게 병행 독서라고 하죠. 맞아요, 그걸 읽으셨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네. 그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네.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물리학에서 이제 최종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물리학의 네, 최종 이론은 마이크로한 유니버스하고 매크로한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하려는 게 천문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로 대표되는 그런 일본의 물리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이렇게 괴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로 합치지 못했는데 그걸 합치려고 하는 게 이제 최종 이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주역을 제가 이렇게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주역을 들여다본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네. 주역의 여러 편집자들이 네. 주역을 최종 이론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는 거기에 녹아들지 않는 얘기들이 없다는 거죠. 예.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어떤 약간의 천재들이 만들어놨던 텍스트를 저는 요즘에 일상을 사는 현대인이지만 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부딪히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나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이론들이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20년 정도를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접점에서 나왔던 뭐 불꽃 같은 것들 제가 쓴 책에 대해서 불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상당히 창피하긴 한데 아니 그런 불꽃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네. 자극하고 네. 감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주역 해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상을 해설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체하고 네. 다시 그거를 종합하는 작업인데 네. 해체의 툴로 제가 사용했던 것들이 현대, 근현대의 철학자들, 예술가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마 뭐 제가 니체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뭐 들레즈 얘기도 들레즈 하고, 얘기도 하시고. 비트겐슈타인 얘기도 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앤디 워홀 얘기도 하고, 네, 네, 네.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에서 이제 철학, 미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예술이나 철학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하려는 야심을 가졌던 주역에 있는 그 주역 텍스트들의 행간, 이거하고 어떻게 거기서 접점을 찾느냐, 네. 뭐 이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책에서 읽은 것들, 혹은 뭐 어디서 들었던 것들 요즘에 뭐 이런 텍스트들하고 중첩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니체가 이야기 나올 때 영혼 회귀가 나오잖아요. 주역에서 말하는 어떤 나선형의 반복, 순환이라고 하는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만 법칙은 같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늘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니체가 진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단순한 얘기를 했을까? 그죠, 맞아요. 근데 바로 뒤에 차이와 반복이라는 표현을 작가님께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들레즈에 좀에 와서는 니체에 대한 그 영혼 회귀도 재해석됐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 정확히 들레즈가 네. 자기 식대로 영혼 회귀를 재해석을 했죠. 그랬군요. 그게 책 이름은 들레즈의 책 이름은 이제 차이와 반복인데 네. 거기서 그 텍스트를 보면 차이의 반복, 차이의 반복, 반복. 차이의 반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차이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역식으로 얘기하면 주역에는 그 용어를 책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왕불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억이 안 납니다. 무왕불복. 그럼 대단히 어렵진 않고 제가 한자 많이 일부러 안 썼는데 무왕불복이라고 하는 거는 무 없다, 왕 가서 불복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제 기억납니다. 네, 영혼 회귀하고 똑같은 워딩이 되는 거죠. 무왕불복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네. 이미 지나간 게 시간이 흐르면 또 그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니체의 영혼 회귀를 주역식으로 풀면 무왕불복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말씀하신 그러면 니체 영혼 회귀라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건가? 근데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하는데 제가 책에도 잠깐 썼는데 이제 워낙에 그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걸출한 작가가 있고 그 걸출한 작가의 가장 대표작으로 꼽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잖아요. 그 처음에 페이지를 딱 열면 영혼 회귀 얘기를 맞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밀란 쿤데라가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혼 회귀를 똑같은 일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프랑스 혁명이 계속해서 반복됐더라면
그러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감을 가졌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 사실 동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식의 얘기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얼마나 단조롭고 맞아요. 네, 맞아요. 답답한 맞아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질 들레즈 같은 철학자들은 니체에 대한 책을 남기기도 했고 물론 반복되는 거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예를 들면 네. 주사위를 제가 던졌더니 5가 나왔어요. 네. 10번을 던졌더니 5가 또 나왔어요. 그럼 5가 나왔다가 5가 나왔으니까 5가 반복된 건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첫 번째 5가 나올 때 직전에 3이 나왔을 때 하고 아하. 10번째 5가 나올 때 바로 직전에 네. 6이 나왔었다면 그 5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레즈는 그런 식으로 굴레에 갇혀있던 영혼회귀를 이렇게 해방을 시켜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싶은데 주역도 보면 네. 주역에 제가 영혼회귀 얘기를 꺼내고 앤디 워홀 그림 보면 마릴린 monroe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네. 캠벨 수프 캔이 계속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앤디 워홀의 그림을 보면 계속 다르죠. 네. 색깔도 다르고 네. 미묘하게 약간씩의 그런 스케치가 다른데 주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역에는 64개의 괴가 등장을 하고 네. 64를 곱하기 6. 왜냐하면 64개 한 괴가 6개의 막대기로 구성이 네. 되어 있으니까 384개의 효라고 합니다. 효. 네. 괴가 등장하고 효가 등장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주역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주역의 첫 번째 괴는 중천건괴. 맞습니다. 중천건. 네. 거기는 어떤 동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가 등장하는지 혹시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등장합니다. 네. 64번째 괴는 아직 잘 미제괴. 맞습니다. 화수미제. 네. 자, 중천건에서 건이라고 하는 괴는 네. 건이라고 하는 거는 굳건하고 끊임없이 강건하고 계속해서 뭐가 유장하게 흘러가고 네. 이런 게 건이죠. 네. 하늘 같은. 맞아요. 거기 이제 그걸 용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네. 근데 화수미제는 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수도 말씀을 있겠네요. 드리니까 그렇지만 맞아요. 네. 어쨌든 화수미제라고 하는 건 네. 화수미제에서 이거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네. 중천건에서 중천은 하늘과 천, 하늘, 천, 이 중 겹쳐 있다는 의미인 거죠. 네. 화수미제는 불. 그렇죠? 그 다음에 물, 네. 불과 물이 위아래로 겹쳐 있다. 네. 그런 형상에다가 부여한 네. 지가 그럼 미제는 뭐가 되나요, 진행자님? 미완성? 정확히 얘기하면 네. 미제는 건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건너지 못했다. 네. 미완성이 맞습니다. 네. 그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를 푸는 한 문장이 아주 문학적이에요. 여우가 꼬리를 적셨다? 맞습니다. 와. 어린 여우가 네. 강 앞에 놓인 강을 막 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린 여우가 점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강을 딱 건너는데 꼬리를 적시고 말았다. 대단히 신비스러운 맞아요. 거죠? 맞아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데 그게 네. 말씀하신 대로 미완성인 거죠. 미완성. 네. 주역의 편집자들이 의도적으로 순환되고 반복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뒀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건 거죠. 마지막 괴에다가 마지막 괴면 완성을 시켜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완성을 안 시키고 어린 여우가 강을 건너려다가 꼬리를 적시고 말았어. 실패하고 말았어. 이렇게 네. 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역도 계속해서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영혼 회귀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왕불복하는 이런 체계를 마련을 해 놓은 거죠. 네. 같은 괴, 같은 네. 효가 나타나더라도 네. 그건 똑같은 사건이 60년 전에, 120년 전에 있던 것들이 100년 전에 있던 것들이 그냥 반복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앞뒤로 다른 사건들, 다른 괴, 다른 효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네.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완전 그 같은 사건이어도 네.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네. 이 사건은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역은 말하자면 니체의 영혼회귀, 정확히 말하자면 들레즈식으로 풀어낸 영혼회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 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유, 그다음에 네. 우리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다 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대화로 돌아가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했지만, 네. 저도 여러 가지 그 서양의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을 이 책에다가 녹여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제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어디서 몇 시간 전에 어디서 본 듯한, 맞아요. 몇 시간 전에 어디서 체험한 듯한, 몇 시간 전에 누구와 대화한 듯한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네.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그런 책인 거를 네. 기존의 해설서들은 노출을 못 시켰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문에 갇혀서, 그런 게 있습니다. 상수에 갇혀서, 의리에 갇혀서 이런 그런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독자들한테 노출을 못 시켰고, 저는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건 제 노력이지만 그거를 진행자께서 독자로서 그거를 발견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고 보람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